안녕하세요. 해결리 수강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누어 금융자산 중 지분상품 회계 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채무상품이라고 나오는데요. 국제계 기준이 금융자산, 금융부채,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어요. 상당히 복잡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어느 회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방법 중에 하나가 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1장, 2장에서 배웠듯이 회사가 설립 시점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주식을 발행해서 직접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겠습니다. 즉 발행자 입장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은 주식은 만기라는 거 없죠. 이자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배당을 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사채는 이자를 꼬박꼬박 줘야 되고요. 만기가 되면 사채 액면 금액에 해당되는 원금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여기는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 사채 같은 경우는 다음 챕터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금융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한편 자금을 공유한 자, 투자한 자,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주식을 여기서 삽니다. 이게 11장에서 배울 지분상품입니다. 한편 저쪽에서 발행한 사채를 투자자가 돈 주고 사요. 이게 12장에서 배울 채무상품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장에서 할 거고요. 이거 12장에서 할 거고 사채 13장에서 할 거고요. 주식 발행과 관련된 내용 15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요거를 보자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 발행자 쪽에 나중에도 또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과 사채의 극명한 차이는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원금이나 이자의 지급 의무가 있으면은 요쪽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원금이나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원금이나 이자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돈 주고 샀잖아요. 미래 경제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고 그 중에 지분 상품이다. 자, 이번 시간 이 지분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금융자산 분류 다음 챕터에서 하게 될 채무 상품하고 함께 몰아서 한번 전반적인 분류를 해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채무 상품이 아니라 지분 상품으로 가죠. 그래서 지분 상품의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요. 최초 측정, 후속 측정, 지분 상품의 제거 이런 순서로 회계 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의 분류인데요. 회사가 채무 상품이든 지분 상품이든 어떤 금융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자산의 공정가치, 페어 밸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공정가치 평가를 하여 평가증, 평가감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에 보고할 거냐 말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한 평가증, 평가감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면 이걸 당기 손익으로 보고를 할 건지 아니면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고할 건지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금융자산의 분류를 좀 전에 이야기한 후속 측정과 연계를 합니다. 즉 후속적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기손익이냐 기타 포괄손익이냐 이런 후속 측정을 금융자산 분류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크게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금융자산이 있고요. 인식하는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분류는 회사 멋대로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공정가치 변동을 만약에 인식한다면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할 거냐? 앞으로 당기손익은 PL로 표시를 할게요. Profit or Loss입니다. 혹은 기타 포괄손익, 앞으로는 OCI라고 빨리 쓸게요.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그래서 PL과 OCI 둘 중에 어느 것으로 인식하느냐? 이것이 무슨 중요한가? 일단 재무제표는 앞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기순이 아직 돈은 안 들어와도 평가 이익을 인식한다는 이야기는 조만간 현금 유입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제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조만간 현금 유입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 그거를 만약에 PL로 하게 되면 조만간 들어올 걸로 예상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순자산 증가, 즉 이익은 이익인데 당장 들어올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부 이용자한테 나을 거 아닙니까? 정부 이용자의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을 오도하지 않겠죠. 이와 같이 공정가치 변동을 어느 쪽으로 인식하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금융자산을 분류를 하는데요. 마구잡이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자산이 일단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느냐. 여기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조건이란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현금 흐름이 미래 특정 시점에 또박또박 들어오느냐. 채무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차체 등을 발행을 했을 때 발행회사는 얼마, 원금은 얼마고, 즉 액면금액이라고 하고요. 이자는 몇 퍼센트 이자를 언제 주겠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취득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얼마만큼 돈이 들어올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만약에 충족하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지분 상품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샀는데 미래 배당이 또박또박 얼마씩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이익이 나야 배당이지. 더 나가서 주식은 상환의 의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발행자가. 따라서 채무증권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또 하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형이 뭐냐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거 상당 기간 오래 내가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현금으로 특성 조건을 충족하는 이런 채무증권을 뭐 만기까지 갖고 있어야지. 원금, 이자 다 받아야지. 그러면 보유 기간 중에 공정가치 변동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만기 상환될 거니까. 그러나 중도에 하시라도 공정가치가 올라가면은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려야지. 이런 사업 모형이라면은 공정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할 거고요. 그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OCI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기억하실 것은 미래 현금흐름 특성, 기업의 사업 모형에 따라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이런 금융자산을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분류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는데요. 좀 전에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해서, 즉 원금하고 이자의 현금 흐름입니다. 그 계약상 원금 이자만을 수취하기 위해서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이야. 이런 경우. 두 번째는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 원금 이자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나는 매도를 하여 현금을 챙기겠다. 이 둘 다를 보유 목적으로 하여 특정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이두저도 아니래. 그 뜻은 뭐냐면 기타의 사업 모형은 금융자산 매도를 통한 현금 흐름 실현이 목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상 현금 흐름만을 수취하는 거야. 여기는 일단 매도가 있고요. 여기는 매도가 전부야. 둘 다입니다. 또는이 아니라 and입니다. 수취와. 자, 먼저 1번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변동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죠? 채무증권 전체 기간에 걸쳐 이자하고 원금만 받고 나는 끝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조건과 사업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 범주인데 이 2번, 3번이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거고요. 1번은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아모타이즈드 코스트라는 거는 뭐야? 12장에서 자세하게 배워요. 이게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측정한 것이 아모타이즈드 코스트, 상각 후 원가인데 현재 가치 측정은 또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미리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장에서 하지 않고 12장 타이틀은 채무상품인데 채무상품 1절이 현재가치 측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11장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회계처리를 보면서 상각원가라는 것은 일단 채무상품 등에 들어가는 것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거구나.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계산미 회계 처리는 12장에서 배우는 거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1장에서 배우는 지분 상품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하느냐 당기 손익으로 하느냐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계정 명칭이 분계를 할 때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우리가 이제까지 토지, 건물, 대여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산 계정을 봤는데 이번에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차변, 대변 분계를 하다 보면 더 나아가서 평가 손익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 무지 길죠. 따라서 본서에서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요 OCI 기타 포괄 손익 페어 밸류 그래서 페어 밸류 OCI 하면은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측정이라는 말이고요. 여기 금융자산을 같이 붙여놨습니다. 앞으로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이 길다란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페어 밸류 OCI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할 거고요. 외부 문서에서도 금융감독원 등의 문서를 보더라도 페어 밸류 OCI 금융자산 이런 표현을 흔히 씁니다. 더 나아가서 당기손익인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즉 페어 밸류 공정가치인데 PL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것도 계정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11장을 배우고 있는데 11장에서는 페어 밸류 OCI 금융자산, 페어 밸류 PL 금융자산 이 두 가지 회계 처리만을 볼 거고요. 나중에 12장 채무상품에 가면은 요 AC 금융자산 네, 회계 처리를 볼 거고요. 이런 요 계정을 사용할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금융자산의 분류를 다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취득한 회사 입장에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는가 해당 금융자산이 주식과 같은 지분 상품은 요 조건을 충족 못하죠. 사채와 같은 채무 상품만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닌데 그러면은 이건 지분 상품이라는 뜻이고요. 쭉 내려가서 무조건 지분 상품은 페어 밸류 PL입니다. 그러나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냐? yes. 즉 채무 상품이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라는 걸 물어봐요. 생각을 해보면 현금 흐름 수치만이 목적이다. 공정가치 변동은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아모타이스드 코스트,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계할 때도 AC 금융자산 이렇게 차변 대변 분류를 쓰면 되는 거예요. 한편 현금 흐름 수치뿐만 아니라 매도도 AND입니다.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공정가치 측정을 하는데 OCI로 금융자산 회계 처리를 합니다. 페어 밸류 OCI 당기손익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매도도 보유 목적, 회사의 비즈니스 목적이기는 하나 매도가 매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채무증권인데 현금 흐름 수치나 수치 플러스 매도도 아니야. 기타야. 기타란 이야기는 하시라도 나는 시세 차익을 누리고 매도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분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모형이 매도면 페어 밸류 PL 금융자산입니다. 따라서 페어 밸류 PL 금융자산이라고 하면은 지분 상품도 들어가고 채무 상품도 들어가요. 그러나 AC 금융자산, 페어 밸류 OCI 금융자산에는 채무 상품만 들어가죠. 더 나아가서 지분 상품이 페어 밸류 PL 금융자산으로 무조건 분류된다고 했죠. 그러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나 이 지분 상품 오랫동안 보유할 거야.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당장 팔 것도 아니고 즉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손익을 PL로 인식, 즉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정보용자가 5도 될 거 아닙니까? 100에 샀던 게 150으로 됐어. 그래서 50만큼 평가이익 인식했는데 그게 당기손익이면 정보용자는 곧 현금 유입으로 실현되겠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면 어떤 범주로 분류될 거를 선택할 수 있느냐 하면은 페어 밸류 OCI로 분류되도록 금융자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류를. 그런데 본소에서는 페어 밸류 OCI로 분류되는 요 금융자산 요건 지분 상품이죠.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채무 상품도 페어 밸류 OCI 즉 현금 흐름 수치와 매도 두 가지 모두를 사업 모형으로 하면 요리 간다고 그랬잖아요. 둘이 명칭이 같아져 버리니까 분계를 할 때 이게 채무 상품인지 이게 지분 상품인지 헷갈리는 데다가 또 나중에
중급회계 가면은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만은 양쪽의 평가손익의 후속 회계 처리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본소에서는 채무증권이 현금흐름 수치와 매도로 갈 땐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지분 상품은 무조건 페어밸류 PL인데 선택 규정으로 페어밸류 OCI로 분류가 됐다면 페어밸류 OCI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요 선택이 들어가는 순간 아, 지분 상품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11장부터 막 돌아버리겠죠? 금융자산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용어도 이상하고 해괴막직하잖아요.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일단 하나하나 따라가 보십시다. 본장에서는 지분 상품이니까 이 두 가지만 일단 보기로 하고요. 이 사업 모형 같은 거 상관없이 다음 챕터에서 또 이런 사업 모형에 따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보고요. 중급 회계나 고급 회계에 가서 조금씩 더 확장되고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분 상품의 분류입니다. 책으로는 485쪽인데요.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걸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지분 상품은 미래 현금 유입이 또박또박 정해진 날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현금으로는 특성을 갖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요. 무조건. 그런데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라는 뜻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이고요. 정보이용자가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하죠. 만약에 원가법이라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평가이익, 평가손실 인식 안 하고. 근데 평가이익이 100 났는데요. 평가손실이 50인데요. 라고 하면은 평가이익만큼 돈이 더 들어오겠네. 손실만큼 덜 들어오겠네. 이런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지분 상품이 다 단기 매매로 회사가 보유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장기 투자 목적일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 매매라면은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주업인 회사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일반 회사라면은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정관에 표시된 회사의 사업 목적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 목적일 경우가 많고요. 그럴 경우에 페어밸류 변동을 단기 손익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단기 손익의 출렁거림이 너무 심해져요. 베리어빌리티가 커집니다. 경영자가 좋아할 리가 없죠. 따라서 페어밸류 변동을 OCI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으로 그 분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OCI로 인식하는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7장 유형자산에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때 유형자산 평가증을 해. 토지 100만큼 올리고 상대 계정이 재평가 잉여금이었죠. 그 재평가 잉여금이 OCI였잖아요. 지금 두 번째 OCI로 인식하는 평가 이익을, 평가 손익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바로 지분증권입니다. 지분증권,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즉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회사가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어요. 난 장기 투자 목적이더라도 페어밸류 PL로 하려 했다. 그럼 해야지. 그러나 상당히 부담이 많을 거예요. 단기 손익이 막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페어밸류 측정을 하지만 OCI로 분류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 요거의 반대라고 보면 돼요.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오히려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선택했을 때 계정을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다음 챕터에서 보게 될 채무상품의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하고 구분 짓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10장에서 보았던 네이버 주식회사 재무상태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10장에서 봤을 때하고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나서 보는 거랑 좀 시각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자, 유동자산을 보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 좀 눈에 들어오죠?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수치 채권 해가지고 요게 10장에서 본 거고요. 드디어 이제 눈에 보여.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게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아닙니까? 단기금융 상품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이게 유동자산이고요. 비유동자산으로 들어가 보니까 장기금융 상품도 단기에 대응되는 것 같고요. 여기 또 있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페어밸류 PL. 페어밸류 PL인데 꼭 1년 이내에 현금화되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요 어떤 특정 연도
즉 22기 말 현재 1년 이내에 현금화될 게 아니라면은 요리 가는 겁니다. 현금화될 거라면은 요리 가는 거고요. 한편 여기 나오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Fair Value OCI 금융자산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뭐 선택 뭐 이런 여기다가 넣지는 않아요. 지금 교과서에서는 Fair Value OCI냐 Fair Value OCI 선택이냐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 놓는데 요거는 주식과 같은 지분 상품을 분류할 때 계정이고요. 요거는 채무증권 분류를 할 때 쓰는 건데 재무제표 작성을 할 때는 뭐 이 선택자 쓰지 않고 그냥 Fair Value OCI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상당히 많죠. 한편 매출채권, 기타채권도 1년 이후에 회수될 것 같으면 비유동입니다. 1년이 되면 요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동, 비유동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에는 Fair Value PL, Fair Value OCI, Fair Value PL이 여기도 있고 도대체 어떤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이제 궁금은 하는데요. IFRS에서는 앞서 보았던 분류 세 가지에 따라서 모든 금융자산을 다시 공시하도록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즉 어떻게 하느냐면 6번 범주별 금융자산 해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Fair Value PL,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Fair Value OCI, 삼각형가 우리 다음 12장에서 배울 요걸로 해서 요거는 회사 재무제표에 올라가 있는 과목이고요. 매트릭스 방식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금융자산 아니에요. 페어 밸류 변동을 인식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다가 분류하고요. 장기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도 공정가치 변동은 아닌가 보지. 다 미래 현금 흐름을 그대로 또박또박 받는 것 같아요. 예금 같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여기로 들어가고요. 매출채권 등은 삼각형가 공정가치 평가 안 하니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분류를 해놓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범주에 따라서. 근데 우리 책에서는 Fair Value OCI 뿐만 아니라 Fair Value OCI 선택도 있잖아요. 주식이냐 채권이냐 분개를 할 때 구분하는 것이고 대부분 회사들은 이렇게 Fair Value OCI에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487페이지 맨 첫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 요거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사실 이 밑에 주석에 또 있어요. 어떤 세부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책에는 더 인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관련 주석을 살펴보면 요 Fair Value PL에는 전환산채, 수익증권 펀드, 파생 결합 상품 등이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중급회계 때 다 하는 거고요. Fair Value OCI 금융자산은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이래요. 이게 상장, 비상장 주식. 그럼 지분증권만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의 분류로 본다면은 Fair Value OCI 선택이죠. 여기에 채무증권은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이 회사는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487페이지 중간 3절입니다. 지분 상품의 측정인데요. 최초로 지분 상품을 살 거 아니에요. 최초 측정,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속 측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최초 측정, 재고자산, 유용자산, 투자부동산, 무용자산 등등등 여러 가지 자산의 최초 측정을 봤는데 최초의 원가로 측정한다 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원가는 지급한 대가, 이게 공정가치였고요. 지분 상품은 무조건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이때 공정가치는 뭐냐? 주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가정하여 거기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할 가격, 이거 지금 내가 내다 판다면은 얼마나 받을까? 그 금액이 공정가치고요. 그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을 합니다. 보통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서 이제 사고 팔리는 그 거래소 가격이 바로 공정가치가 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최초 인식 시점에서 거래 가격하고 공정가치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그 가격이 바로 공정가치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래소가 아닌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 주고받은 돈, 즉 거래가격,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하고 공정가치 평가 모형에 따라서 측정한 것이 항상 같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일이라고 그랬는데 회계 올리니까 동일이고요. 중급회계나 고급회계 가면은 이게 서로 달라.
그럴 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회계원리 수준에서는 지급한 대가하고 공정가치는 같다. 그래서 지급한 대가로 최초 금융자산의 취득 분계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한편 유형자산이든 재고자산이든 취득 부대 비용은 어떻게 했어요? 해당 자산에다가 엎었죠. 자산에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분증권을 살 때 매매 수수료 등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최초 인식 금액에 가산을 해요. 페어밸류 OCI 선택은 그렇다면 페어밸류 PL은 발생 시에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동일한 지분증권을 사는데 페어밸류 OCI 선택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금액에 엎어버리고 페어밸류 PL은 왜 비용으로 인식하느냐? 사실 페어밸류 PL은 샀다 팔았다 단기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거를 자산 원본에 가산했다가 연도 말에 갖고 있을 경우에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빈번한데 이걸 최초 인식 금액에 가산하면은 회계 처리가 좀 더 번거롭습니다. 이게 더 깔끔하죠. 그래서 중요성 차원에서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에서 금융자산 취득 시에 발생하는 취득 관련 거래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데요. 한번 사례를 보자고요. 페어밸류 OCI,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을 10,000원에 취득했는데 거래원가 300이 더 들어간 거야. 즉 1,300만큼 나갔습니다. 결산일에 가보니까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공정가치는 11,000이래요. 이럴 때 요 거래원가 300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취득 시에 일단 300은 비용 처리가 되죠. 요 괄호증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은 10,000원으로 최초 인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도 말에 가보니까 1,000원이 올랐네. 그래서 평가이익 1,000. 그러면 거래원가를 포함한 평가손익 합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700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한데 그러면은 1,300이 최초 인식 금액일 거 아니에요. 취득할 때 거래원가까지 다 자산에다가 넣었습니다. 연도 말에 가니까 공정가치가 11,000이래. 그럼 700만큼 평가이익 아닙니까? 이 700 같은 금액이죠. 어떻게 회계 처리하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기 때문에 실무의 편의상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은 발생 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가 지분 상품을 취득했을 때 그 지분 상품의 최초 인식, 후속 측정 모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정가치 측정이 쉽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이 어렵고요. 평가 모형에 따라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생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이 몇 년간 손실을 인식하다가 드디어 뭐 대박이 터지는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스타트업 기업에 출자를 했어. 회사가 투자자야. 그럴 경우에 페어밸류 OCI 정도로 분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처음부터 취득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알 길이 없어요. 이후에 공정가치 변동도 측정하기가 어렵고요. 따라서 IFRS에서는 제한된 상황에서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거다. 즉 원가 측정을 하고 이후에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된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한된 상황이란 공정가치 결정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더 최근 정보가 없어. 가능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너무 넓어. 그렇다면 그 범위 내에서 원가가, 즉 취득할 때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이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겠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무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뭐 비상장이나 스타트업, 뭐 벤처 투자자들이 최초로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거를 페어밸류 PL로 분류는 하겠지만 매번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외 규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11장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분 상품의 후속 측정, 제거의 회계 처리를 공부합니다. 수고하셨어요.